그럼 여러분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인강으로만 보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 설레서 저 어제 머리도 자르고 네,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혹시 제 수업이 처음이다, 인강 포함해서 그런 분들 계실까요? 일단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야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혹시 피쌤 말고 리트나 다른 시험 준비합니다. 혹시 있으세요? 네. 알고 있으면 제가 또 도움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더 생각하고 배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저는 전제는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처음 듣는 분들도 따라가실 수 있게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만약에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하면 저한테 쉬는 시간에라도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이렇게 시작하기보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나 되게 멀리서 왔다. 혹시 선생님 저 진짜 멀리서 왔어요 하는 분 있으세요? 90점 말고? 없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막 손 들고 막 학생분들이 막 경쟁하듯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얼마큼 걸렸어요? 인천에서 왔대요. 그래서 1시간 좀 넘게 걸렸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경북 구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한 명이 탁 손을 드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제주도요. 이렇게 해서 네, 제주도에서 왔던 친구가 항상 끝판왕이었는데 오늘은 제주도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우리가 타기출 특강입니다. 피셋이 아니라 타기출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당 지문 먼저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난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기 편하다. 세 가지를 질문할게요. 읽기 편하다, 두 번째 무난하다, 세 번째 어렵다. 이건 잘 솔직하게 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읽기 편했어요. 네, 두 번째 좀 무난했습니다. 무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웠어요. 네, 어려우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져온 겁니다. 오늘 읽을 지문은 그렇게 편한 지문은 많이 없을 거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지문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요새 시험이 좀 쉬워졌는데 왜 어려운 지문을 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일단 최근 니트도 그렇고요. 최근 니트도 심지어 어려워지다가 올해 조금 쉬워졌거든요. 그리고 최근 우리 피셋 어때요? 학생들이 다 쉬워요. 지문은 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쉽다. 쉽다. 쉬웠어. 근데 내 점수는 내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막 60점대, 70점대가 많던 때에 비하면 학생들의 평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래도 남들은 쉽다는데 혹은 심지어 내가 글을 읽을 땐 편했어. 그래도 자꾸 선택지에 대한 판단도 미스가 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거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힘이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힘. 사고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력을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서 사실 기초 독해력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갖추고 계세요. 자, 이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좀 러프하게 평가할 수 있냐면, 올해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1번부터 10번 문제 이렇게 지문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그 정도면 기초 독해력은 무난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올해 기출문제도 읽을 때 버벅대고요. 읽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선택지 말고요. 지문 자체를. 그렇다면 조금 기초 독해력의 어느 항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장 독해일 수도 있고, 핵심 파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문의 거시적인 틀에 대한 접근일 수도 있고, 어떤 기초 독해력의 무슨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올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는 글도 보이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알겠고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점수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단
지문을 읽고 생각하는 힘, 그리고 그 생각하는 힘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출제자. 출제자에 맞춰져야 하는 그 생각의 힘이 생각보다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 잘하는데 무슨 생각하는 힘이 약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또 있겠죠.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출제자가 원하는 우리가 피셋의 지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겠는데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지문을 보는 이유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어떤 지문을 가지고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서 퐁당 빠져본 사람이, 깊은 사고를 해본 사람이 얕은 사고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피셋은요, 깊은 사고보다는 퐁당의 사고를 요합니다. 그건 맞아요. 너무 깊은 사고를 우리가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피셋이든 인적성 검사는 너무 깊은 사고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얕은 퐁당 효율적 사고, 너무 깊게 들어가더라도 중간에 쳐주는 거. 그 어떤 효율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깊게만 사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깊은 사고를 해본 사람이 자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네. 결국 여기까지만 사고해서 여기까지만 보고 이거라는 거구나 라는 사고의 문이 확 닫히는데 깊은 사고를 안 해본 사람은 판단이 안 서요.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읽고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너무 생각을 너무 안 한 거 아니야? 너무 깊게 읽은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안 서니까 여러분들이 지문 읽는 속도 때문에 속도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판단을 빠르게 못해서 그렇게 속도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의도대로 그렇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특강을 할 때 뭐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거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확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문을 좀 가지고 했을 때 자기의 그런 약점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오늘은 틀리기도 하고 저랑 맞춰봤을 때 다르게 읽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그 충돌의 과정을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알아간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자는 얘기예요. 깊게 생각해보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대충 제가 설명하는 것대로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맞나? 하필 왜? 정말 이게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무슨 말이지? 단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취재자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 독해의 본질은 일단 잊으면 안 되니까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막 어려운 지문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습니다만 네, 오늘 사실 이 특강은 그렇게 막 좀 모순되긴 하네요. 여러분들 막 많이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막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할 텐데 그럼에도 조금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험 독해는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그런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냐면 속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빠르게 읽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 게 눈과 뇌의 속도는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빨리 읽어야지 하면 눈으로는 슥슥슥슥 갈 수 있어요. 눈으로는 갑니다. 근데 어때요? 내 머릿속에 의미 독해를 하려면 뇌의 속도도 눈과 함께 같이 가줘야 되는데 눈만 가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읽고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읽는 그런 독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독해력이 조금 약하다.
눈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면 당분간 연습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의 속도를 낮춰야 되겠죠. 오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많이 된대요. 특히 자료나 상황 판단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실수하는 부분들, 그냥 내가 실수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생각의 속도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핏셋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빠르게 좀 쉬워 보이니까 더 눈의 속도, 그 다음에 손의 속도, 여러분들 손 너무 날리죠. 이게 여러분들의 뇌의 속도를 조금 더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은 오늘은 눈과 손의 속도를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손 좀 가만히 있어, 눈 좀 가만히 있어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진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독해 역의 부족 혹은 수험 독해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성향과 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만 고쳤을 때도 그냥 공부 안 했는데 한 해 쉬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죠. 네, 한 해 쉰 거예요. 잘 안 돼서. 그런 다음에 습관의 문제들만 좀 교정을 했더니 언어나 그다음에 상황이 10점 이상 오른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친구의 실력 부족이 아니라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조바심에 문제만 빨리 풀고 뭔가 제대로 막 하려는 그 의지만 앞선 거죠. 그래서 손도 조금은 여러분들 쉬면서 눈의 속도보단 뇌의 속도에 의식하는 독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항상 해마다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놓고. 근데 너무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기출 문제가 너무 쉬워서 전 개인적으로 손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칠 데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 밑줄을 쳤냐? 너무 눈의 속도가 빨리 가서 쉬우니까 저한테 선지화 될 만한 너무 매력적인 문장에서만 콕콕 집었어요. 저는 너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저를 알기 때문에 그 정도만 표시를 하지 지문 자체나 문장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밑줄을 쳐야만 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조금 충격받으라고 하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지문을 가지고요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준다? 안 줄 것 같아요. 요새 고등학생들한테. 너무 쉬워서. 그리고 그럼 누구한테 주냐? 중학생들한테 줬을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압도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나를 평가하는 대단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지문에 대한 난이도도 지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 쉽다라는 수준도 어느 수준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핏셋 5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7급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는 건 손 쓸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안 써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쉬운 지문이라는 걸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이 쉬운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의 인생을 평가하잖아요.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압박감에 손부터 가는 거고 눈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고 몸이 움츠러들고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요번에 여름에 대치동에서 썸머 특강을 했어요. 고등학생 1, 2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걔네들한테 핏셋 지문 주잖아요. 손 안 돼요. 눈으로 쓱쓱쓱. 너무 잘해서 그게 아니라 별로 안 어려운 지문이니까. 이 정도는 금방 읽겠는데요. 호흡도 짧고 수능 지문보다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 너무 쉬운 지문인 거고 이게 외교관 시험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기분 나쁘겠지만 그거를 왜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러한데 너무 내가 이 시험의 무게 때문에 이 지문을 너무 잘 읽으려는 압박, 제대로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내가 성인이라는 생각. 난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문을 중고생들보다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걸 너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 여러분들 조금만 편하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중딩 가르쳐준다. 내가 이 지문 중딩 가르쳐주면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주세요. 중딩이라는 표현 요새 안 쓰나요? 혹시? 안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 대지 말고 한번 풀어보고, 대신 하나의 단락이 끝났을 때 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진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너무 보이고 여기에선 선택지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그 부분만 한번 손대보세요. 표시를 줄이면 오히려 실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최근의 경향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자, 속도와 정확도에 있어서 포인트를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 겁니다. 자, 예측 독해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측 독해는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지문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답이 되는 선택지가 출제할 것인지, 어느 부분이 매력적인지, 그래서 선지를 예측하는 독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예측 독해의 두 가지의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지문 독해나 선지 독해나 이 두 가지의 예측 독해에서 제일 어려운 건 얘예요. 아무래도 선택지 독해. 선택지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으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선택지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는 핵심이 곧 답이다. 핵심을 파악하면 답이 되는 선택지랑 연결된다라는 것만 우선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프리스텝부터 따라온 친구들은 이제 조금씩 선택지의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선택지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만약에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이 문장에서 선택지 나올 것 같아. 혹은 조금 더 잘한 친구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이 정보를 이렇게 조합해서 선택지를 구성하겠구나 라는 게 보여야 이제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나오겠구나. 이것도 선택지 예측. 두 번째, 선지 자체가 구체적으로 예측이 되는 거. 이것도 선택지 예측.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이겁니다. 선지에 대한 구체적 예측. 선생님, 선지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뭔가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지문에 어떤 표현을 써서, 지문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이라고 이렇게 하면 핵심을 얘기하는 키워드가 동일한 키워드가 딱 반복될 때도 있고, 의미는 똑같은데 다른 키워드로 반복될 때도 있어요. 근데 선택지에 대한 감이 올라간 친구들은 그 중에서도 어떤 키워드가 특히 선택지로 만들어질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메모라이징 할 때, 지문을 읽으면서 메모라이징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요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의미구나, 의미 정도만 파악한다면, 이거 잘 되는 친구는 결국 선지화될 키워드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걔만 가지고 선택지로 밀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누가 더 빨라요? 당연히 그 친구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선택지를 보면서 이게 이 의미인가? 한 번의 번역의 과정을 또 거치겠죠. 근데 그 키워드를 애초에 지문을 보면서 가지고 간 애들은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사고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PC에서는 40지문이나 되고 선택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만약에 복잡하면 거기에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고의 오류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고의 단계를 줄이면 됩니다.
사고의 단계를 줄여야 돼요. 지문을 읽을 때, 선택지를 판단할 때, 그럼 지문을 읽을 때도 사고의 과정이 많고, 선택지를 봤을 때도 또 사고의 과정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 읽을 때 이미 선택지를 예비하고, 선택지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조합하여서 이런 원리로 나올 거고, 이런 키워드로 도출될 거야. 라는 생각을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한 다음에 선택지로 갔을 때는 나의 그 사고의 덩어리랑 매칭만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의 오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시간도 단축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나지 않는 거는 사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어떤 표현이 결국 선택지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지문을 읽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문을 읽으면서도 선택지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이것도 오늘 많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선택지에 대한 원리. 자, 지금 방금 전에 본 해겔 지문. 이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 느꼈어요? 어떤 선택지가 나올 것이다. 피셋이라면 이런 선택지가 나올 것이다. 일단 이걸 생각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생각조차 안 했다? 그러면 읽으나 마나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 지문을 읽는 구체적인 목표는 피셋이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선택지를 만들었을까가 우리의 독해의 목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글을 읽고 선생님이 한번 지문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세요 했을 때 그냥 읽고 문제만 풀었다. 그럼 피셋에 맞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읽으나 마나인 거죠. 별로 의미가 없는 독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읽으면서 피셋이라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아니면 지문의 위치라도 이 위치에서 답을 냈겠구나. 이 생각을 해줬어야 돼요. 자,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면? 훑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실강할 때는 여러분들의 특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긴장을 많이 하면서 제가 많이 시킬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키워드도 좋고 원리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겔로 시작되는 지문입니다. 해겔로 시작되는 이 지문 쭉 읽으면서 피셋이라면 이런 키워드로 이런 원리로 답을 만들겠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 친구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 키워드도 좋고 원리도 좋고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낭만주의와 낭만적인 것이 일단 훌륭합니다. 어떤 관계인 것인지. 자, 이 친구가 얘기한 건 뭐냐면 피셋이 선호하는 정보를 파악한 겁니다.
원리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선 일단 관계성이죠. 두 대상 간의 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피셋에서 물어보겠다. 일단 맞습니다. 유효합니다. 자, 친구 또. 범주와 대립관계. 그렇죠. 무엇과 무엇의 범주와 무엇의 대립이죠. 어떤 걸 봤어요? 어떤 범주, 어떤 대립? 낭만적인 것이. 그렇죠. 그렇죠. 네.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 간의 관계에서 하위 범주가 이제 낭만주의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필자에 대한 생각. 또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 봤습니다. 일단 하위 범주이면서 이들이 대립관계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 관계성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는. 자,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나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짠 것 같아. 이 친구들을 제가 물론 다 아는 친구들입니다만 이렇게 안 친 것도 아닌데 제가 이 친구한테 끝판왕을 보려고 여기 앉혀놨거든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이제 어떤 게 나와야 돼요? 관계성이 나오고 이 관계성 중에서도 범주이면서 이들은 대립관계이다? 그럼 이거를 설명하는 이제 키워드가 나오면 끝나겠네요. 자, 끝나게 해주세요. 무슨 키워드? 요거까지 생각했나요? 요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일단 이 질문 딱 읽으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가 되게 비슷한 키워드들이 반복되지 않나요? 뭘 봤습니까? 이성 비슷해요. 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자, 이 친구가 이성이라는 키워드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성이라는 키워드가 답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혼자서 또 신났는데 자, 이성이라는 키워드가 진짜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거랑 유사한 의미의 키워드들을 얘기해줬죠. 그렇죠? 비슷한 키워드들을 계속 나열해 주면서 반복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들을 가져가면서 비슷한 의미네 하면서 가져가면서 이제 피셋에 대한 감각이 딱 선 친구는 얘가 답으로 나오겠네. 요게 딱 서는 거거든요. 자, 혹시 그 뒤에 있는 친구 친구 완전 불완전? 오케이, 좋습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 네네. 절대적 안 돼. 절대적 관념론. 많이 왔다. 많이 왔어요. 자, 그 뒤에 있는 친구 오랜만이에요. 네, 뭐죠? 기독? 땡. 그건 아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 철학적 범주? 내면적 뭐라고요? 좋아요. 내면적 지성성. 여태까지 나왔던 키워드 중에 가장 매력적입니다. 제 머릿속에 넣어있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내면적 지성성이라는 키워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갈 겁니다. 왜 하필 이 키워드들이 매력적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저랑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되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단계를 생각하면서 지문들을 보고 있었느냐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특강을 듣고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기출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여기 문장에서 여기서 답 나왔네. 그리고 그래 쌤이랑 연습했으니까 이게 핵심이네. 이런 정보를 가지고 했네. 그거 말고 뭐에 더 예민해야 돼요? 키워드.
키워드에 더 예민함을 딱 가지고 왜 하필 이 단어를 가지고 답을 냈지? 이것도 다 출제자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특화된 친구들은 그걸 고민 안 해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의식을 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하필 왜 이 단어를 가지고 하필 왜 이 표현이 이렇게 연결됐을까? 아니면 지문에서는 A라고 했는데 왜 하필 선택지에서는 A-로 굳이 바꿔서 냈지? 이것도 다 출제자의 의도인 거예요. 제가 왜 키워드에 예민해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시험이 쉬워져서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이제 지문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키워드에 집중하는 순간은 조금 나한테 이질적이고 불편할 때 그 키워드를 조금 더 보고 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이 쉬워지면 키워드에서 어휘에 대한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계속 쑥쑥쑥쑥 가게 되고 내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약 조절의 강이 좀 잘 안 돼요. 특히나 그 키워드를 강하게 내 머릿속에 탁 받고 선택지를 오는 사람이랑 그냥 그렇구나 다 이해됐어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는 사람이 동일한 선택지에 있는 워딩을 보더라도 그 안에 어떤 키워드는 확 정확하게 들어오고 어떤 키워드는 그냥 뭉개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생겨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날을 세워서 단어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지문을 읽으면서도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대한 예측 독해도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 자, 한번 지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문을 딱 들어갔을 때 항상 제가 요렇게 전체적으로 확 한번 보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거시적인 틀로 항상 나의 그 시각은 나의 시선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거시적인 틀을 촥 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미시적으로 싹 들어가고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카메라 렌즈처럼 쫙 갔다가 촥 들어갔다 촥 했다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되어야 되는데 지문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촥 보세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작은 따옴표가 먼저 보였어야 되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대로. 그러면 이 작은 따옴표를 보고 아무 생각 없지 말고 먼저 키워드를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표시를 좀 할게요. 낭만적인 것, 낭만주의, 낭만적인 것 요렇게 먼저 동그라미를 치세요. 치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오늘 생각에 대한 포인트니까 아 이미 여기에서 관계성이 중요하겠네 라는 생각을 이미 여기서 했었어야 돼요. 지문을 딱 이미 들어가면서 읽기 전부터 이미 왜냐면 자 선택지에 대한 생각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선택지에 대한 이 생각 어떤 정보가 결국 답으로 출제될까 이거는 남들보다 빨리 볼수록 유리한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지 유리한 거예요. 읽다가 아 여기를 보면서 그제서야 아 이게 관계성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누군가는 딱 들어가면서 단어를 딱 치는 순간 낭만, 낭만주의, 낭만적인 것 헷갈리네 얘네들의 관계를 물어보겠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읽었지만 낭만적인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겠구나. 결국 낭만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글인데 이들의 관계를 파악해야지만 이 낭만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겠구나. 그럼 얘는 주인공은 낭만적인 것인 거예요. 이미 누군가는 그걸 보고 딱 시작하는 거고 누군가는 읽어가면서 무슨 얘기야 하는 거고 여기 와서 아 그런 건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거시적인 틀에서 먼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남들보다 더 명확한 독해 목표를 세우신 다음에 출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했는지 이제 체크해야 돼요. 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알아요. 처음 들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들었어. 언젠가 수업 시간 들었어. 근데 나는 방금 전에 못했어. 그럼 이제는 지금부터는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돼.
나 왜 못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해서 다음에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땐 먼저 하나의 단락을 눈으로 쑥 보고 내가 이 거시적인 틀에서 활용할 만한 장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들어간다라는 걸 의식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만의 포인트들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 주지만 저는 이미 얘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얘네들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낭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힘이 빠지겠죠. 강약 조절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할 부분과 이해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불필요한 부분에서 힘을 빡 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힘을 좀 빼주고 내가 지금 읽는 이 문장이 정말 이해를 해서 내 머릿속에 넣어야만 하는 문장인지를 생각하면서 문장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낭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술의 형식과 역사 및 장르를 유형학적으로 단계해야 하는 미학적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실질적 내용에서는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1차적으로는 하는 순간부터 여기서 힘이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는 말을 전달하고자 하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것보다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상식보단 그 다음에 통념보단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뒤에서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실질적 내용면이겠죠. 여기는 머릿속에 담을 내용이 아닌 겁니다. 자, 낭만은 실질적 내용면에서는 그의 정신 철학 전체의 핵심을 적확하게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이 아닌 뭐라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술이 아니라 정신 철학적인 면에서 낭만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신이란 단어는 들고 가야 돼요. 머릿속에 한 번은. 왜냐? 필수 단어니까. 정신이라는 단어는 철학 지문에서는 항상 중요한 핵심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가주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낭만이라는 것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구나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훌륭합니다. 그거보다 더 가져갈 내용 없어요. 자, 이 개념은 명칭이 주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오해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올 거니 빨리 뒤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힘 빼고.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개념을 낭만적인 것이라는 범주로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고 이것이 특히 예술적 내지 사상적 노선으로 공인된 낭만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밝혀야 한다. 너무 세죠? 이 문장. 특히도 있고 뭐뭐어야 한다. 너무나도 강한 문장입니다. 앞에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어도 좋아요. 심지어 정신 놓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 생각을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여기에서는 이제 범주, 관계, 피셋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의 관계를 보겠다고. 너무 이미 뭐랄까 민망할 정도로 다 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핵심 내용이야. 지문 읽을 때 낭만주의와 낭만적인 것의 관계를 너희들이 파악해.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니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찾아. 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엄청 세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지문 읽을 때 반드시 이 관계 너 파악해라. 이렇게 세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지문 읽으셨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됐다 라고 한다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문 읽으면서 뭐 낭만적인 건 이런 건가 보다, 낭만주의는 이런 건가 보다 그냥 따로따로 읽었다,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은 게 아닌 거겠죠. 그쵸? 자, 심지어 여러분들이 놓쳤을까 봐 너무 친절해. 주목할 것은 주목하래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주목하라 그러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 그때서야 보이는데 선생님 주목할 것은 특히 이런 게 있었네요. 이제야 보이는데요. 다들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의식해 보세요. 주목할 것은 하면서 뭐까지 찍어줍니까? 심표까지. 심표는 그냥 아무 때나 찍어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다 의도 속에서 출제자가 계산합니다. 나중에 검토할 때 마지막에 검토 단계에서 심표가 너무 많잖아요. 빼라고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해?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그만큼 정제되어 있는 텍스트니까. 자, 주목할 것은 낭만적인 것이 1차적으로 그 단어의 인접성에서 보여주듯이 낭만주의를 하나의 하위 범주로 포괄하지만 궁극적으로 너무 세지 않나요? 왜 이렇게 세? 이 문장. 궁극적으로는 낭만주의와 대립관계를 보이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엄청 세지 않나요? 이 문장? 세다는 건 뭘까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지문 끝까지. 첫 단락에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세면 학생분들 중에 마음이 너무 급하신 분들은, 즉 눈과 마음과 성격이 속도가 급하신 분들은요, 내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생각의 덩어리를 안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내 것으로 사실 100% 소화하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하위 범주로 포괄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근데 대립관계라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출발하는 사람이랑 그냥 뭔가 관계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출발하는 사람이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제가 왜 자꾸 생각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에서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디에서 그 생각을 얼만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100%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미 그 생각을 100% 하는 거예요. 자, 대립 포함 관계인데 대립 관계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위 범주를 포괄하고 있지만 근데 대립 관계다. 뭔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응? 동치가 아니다. 맞는데 출제자가 얘기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친구. 내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친근하고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친구가. 그래, 어쩐지. 제 친구랑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아까 오실 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뻔했어요. 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한 다음에 질문을 하면 제가 잘못한 거죠. 갑자기 친구 닮았다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대답하라고 하면 당연히 대답을 못 하시겠죠. 몰라서라기보단. 일단, 피셋은 어떤 관계성, 비교 중에서 뭘 더 선호한다 그랬죠? 공통점. 그쵸? 그럼 하위 범주로 포괄을 한다라는 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하위 범주로 포괄을 하니까 이들 간에 뭔가 겹치는 공통된 전제든 공통된 무언가는 있는 거예요. 근데 대립이라는 건 같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시키는 무언가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하위 범주로 포괄한다는 건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뭔가 겹치는 중요한 공통된 무언가는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이랑 겹치는 지점이 있기는 한데 근데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거구나.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계가 있네. 그냥 범주네. 뭐 대립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랑 디테일함과 정교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생각할 수 있겠거니 해서 생각을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할 수 있겠거니 읽다 보면 잡힐 거야. 모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뒤에서 생각하는 습관, 그 다음에 미루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자꾸 안 해. 뒤에서 해. 선택지 보고서 해야지. 이렇게. 그럼 늦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서 끝났고 마음이 편해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단락이 중요해요.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서 왜 차이가 나냐.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거를 알려줬을 때 누군가는 막 부스터를 달듯이 막 나아가는데 똑같은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왜 차이가 날까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어디까지 얼마나 생각을 했느냐. 얼마나 소화를 해서 내 것으로 딱 만든 다음에 출발을 하느냐. 그건 차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여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을 읽을 때 여유가 생겨야 돼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충격받으라고 지문 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지문이 쉬워도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쉬우니까 글이 잘 읽히니까 신나서 막 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중간까지 왔어. 근데 뭐가 중요한지 모젤 중 이거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어디에서 선택지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선택지 추리기도 안 되겠죠. 그렇죠? 올해 7급도 선택지 추리기가 너무 잘 됐대요. 우리 수강생들은.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왔어요. 선생님 그냥 모젤 중만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핵심이 선택지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읽은 게 그냥 워딩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냥 그 선택지가. 그냥 뭐 비슷한 게 아니라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그 문장이 그대로 답이 되는 선택지로 나왔대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시간 남았대요. 엄청 시험 잘 본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럼 똑같은 쉬운 그런 시험 안에서 생각을 한 친구들은 이미 지문을 읽을 때 키워드까지 생각해서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워딩을 쫙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실력인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보면서 여기를 힘주어서 읽었다는 건 우리 수업 들었다면 다 똑같았을 거고 비슷했을 거고 여기 의도적 강조가 있고 여기에서 피셋이 선호하는 정보가 있을 거라는 생각한 거 여기 있는 대부분 친구도 비슷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얼만큼 생각했느냐, 독해에 대한 전략을 얼만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출발했느냐, 이거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편하게 들으라고 해놓고 되게 많이 여러분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갈게요. 자,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편해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전략을 제대로 짠 상태에서 두 번째 단락을 갔다면 두 번째 단락이 막 아무리 뭐 복잡해 보이고 막 뭐 어떤 뭐 내가 좀 복잡해 보이고 뭐 길고 그래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가 잡아야 될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이미 이들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반면까지 나와요. 이거는 직접 비교죠? 그러면 우리 시험이라면 두 번째 단락 이 부분이 선지화되기에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자, 거기까지 봤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만큼 두 번째 단락을 소화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주의 가장 강한 형태의 판본을 구축하려는 해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문장이 편하게 들어왔다면 이제 문장 독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문장이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그쵸? 여기 보세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무슨 얘기했냐면 한눈에 문장이 처음과 끝이 어딘지를 의식하면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문장 독해를 할 때 자의적인 거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장의 끝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볼 때 너무 힘을 빠지는 친구들은 막 이런 데서 딱 막 밑줄을 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끝이 어딘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해겔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해겔의 관점에서 볼 때 했을 때 이성주의의 가장 강한 형태다. 그럼 결국 이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해겔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성이라는 키워드는 피셋이 너무 선호하는 정보이죠.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성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해서 안 나와요. 뻔하면 답을 안 나옵니다. 너무 뻔하면 그 키워드를 쓰는 순간 출제자들 사이에서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출제자분들도 멋들어진 거를 만들어 보고 싶겠죠. 네,
좋은 선택지. 근데 야, 이성 이거 안 읽어도 보이겠다 하면 굳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답으로 만들까요?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라는 게 내가 정보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은 해야 돼요. 아, 이성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럼 이성을 가지고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를 비교하겠고 이들의 관계를 얘기하겠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낭만적인 것이네. 낭만적인 것과 이성의 관계를 확실하게 매칭을 해줘야 돼요. 요거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읽을 때 이성이 중요하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 친 사람과 낭만적인 것이 중요하네 라고 일단 아까 첫 번째 단락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낭만적인 것을 출제자는 더 강조할 것이고 해겔이 이성을 강하게 강조하면 낭만적인 것이 이성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을 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네. 자, 할 때 끄덕끄덕 하는 친구들도 이제 저는 속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끄덕끄덕 하면 이제 다 이해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끄덕끄덕이 그냥 습관적 끄덕끄덕과 성실함의 끄덕끄덕인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진짜 저는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왜 좋으냐면 인강을 통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쨌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미치겠다 하는 친구도 있으시고 알면서도 난 뭐 한 건가 막 난 뭐 했지? 막 이러면서 어이없어 하는 친구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보이니까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누군가는 막 그냥 막 밑줄 치고 막 무한한 삼상형 감수성 막 툭툭툭 난리 막 이렇게 치고 있는 누군가는 이성을 보면서 아, 결국 이제 해겔이 이성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낭만적인 것이랑 이성을 묶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자꾸 여유가 생겨야 되고 생각하는 힘을 자꾸 키워야 되고 취재자가 무슨 생각을 원하는지를 자꾸 여러분들께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 주셔야 되겠죠. 자, 해겔의 관점에서 볼 때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의 핵심인 낭만주의는 이걸 보는 순간 이미 생각한 사람은 얘가 너무 편한 거죠. 아, 진짜 낭만적인 것이 이성에 가깝고 낭만주의는 이성에서 거리가 머네. 상상력, 감수성은 이성이랑 이제 대립인 거죠. 그래서 아, 대립관계라는 거구나. 이미 여기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런 데까지 했고 별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유가 중요하니까 게다가 막 흥미롭대. 여러분들은 흥미롭지 않겠지만 엄청 흥미롭구나 하면서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입니다. 그는 인간 지성이 정점에 이른 단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성이 엄청 강하게 작동한 그 단계에 대해서도 즉 엄밀한 개념에 의거하여 최고도의 사유를 수행하는 사변적 이성 그리고 그러한 이성의 활동장인 철학까지도 종종 낭만적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사변적 이성과 철학을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낭만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자, 이 단어들 막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결국 철학, 그 다음에 인간 지성이 정점에 이른 단계, 사변적 이성, 이 낭만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한 낭만적인 거예요. 낭만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단어도 잘못 보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사변적 이성, 그 다음에 철학, 지성의 최고 정점 이런 것들이 낭만적인 것이란 얘기예요. 이 문장이 얘기하는 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사변적 이성과 철학을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의도적 강조 엄청 세죠.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낭만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지금 문장이 두 문장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되게 긴 것 같이 보이지만 문장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두 개네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입니다. 낭만적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이성이 가장 잘 작동하는 인간 지성의 정점일 때 사변적 철학, 그 다음에 사변적 이성,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 낭만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면 이 문장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내려왔겠죠. 자, 오케이. 뭐 눈으로만 뭐 보고 왔다고 해도 그렇다고 쳐도 만약에 여기를 엄청 크게 읽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문장이 맞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눈에 확 보이는 건 일단 이성주의. 그 다음에 이성이 또 보이죠? 근데 이게 수식하는 게 철학이죠? 철학까지도 이러죠? 철학이라는 단어 반복적으로 제시되죠? 사변적 이성 반복되죠? 그럼 내가 여기를 엄청 힘을 빼고 크게 읽는다고 해도 반복되는 키워드 정도는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미를 100% 처리 못한다 하더라도 이성, 사변적 이성, 철학,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네?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시험장에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완벽하게 100% 우리가 생각하고 소화한다는 건 사실 시험장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배운 걸 최대한 활용한다면 얘네들을 강조하고 있네까지는 봤어야죠. 그러면서 이제는 경합을 벌이는 겁니다. 무슨 경합? 중요한 키워드가 너무 많잖아요. 이성, 사변적 이성, 철학.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 이거를 경합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는 이미 이성이 너무 뻔해서 탈락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들의 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변적 이성, 2번 철학입니다. 자, 피셋을 기준으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사변적 이성이 더 매력적입니다. 손? 진짜 없어? 용감하다. 진짜 없어요? 2번 철학. 답으로 철학이 나올 것 같아. 오히려 1번이 더 매력적인데요? 사변적 이성이? 이성이라는 단어는 살짝 가로치고 요 단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사변적이라는 단어가. 근데 철학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리트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리트에서는 매력적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리트를 공부한 친구는 철학까지도 하면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리트 선택지라면 철학이라는 단어가 선택지로 나올 법합니다. 그런 약간의 결이 달라요. 그러면 자꾸 이런 감각을 세우려면 뭘 해야 된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지를 자꾸 봐주셔야 돼요. 선택지에 무슨 단어들을 가지고 내느냐라는 거에 집중을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은 우리 감각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키우는 거니까. 자주 와야 되겠다, 그죠? 이게 안 되겠어. 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점검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추석 끝나고 또 올 거예요, 제가. 백문특강 하러. 백문특강 할 때는 여러분들 또 와야 돼요. 이 친구 들고 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이제 끝날 때쯤 이거 해결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날라다녀야 돼요. 그거를 좀 생각하고 추석 끝나고 한 10월, 11월 달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화하고 오자라는 좀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약간 점검차 온 거고 또 오늘이 왜 하필 오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 둘째 딸 생일입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다시 태어난 날이거든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뭔가 딸내미의 생일날 얼마나 소중한 딸내미 아들 딸들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특강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진짜 애엄마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딸 같고 아들 같습니다. 친구 같아 보이고 친구 같고 아무튼 더 너무 소중해 보이고 너무 감사한 거죠. 얼마나 어떻게 키웠을까 엄마 아빠가. 울지 마세요. 네. 마음속으로는 지금 약간의 그런 대립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성인의 단계니까 그게 이제 정상이고 그렇지만 진짜 엄청 힘들게 키우셨을 거거든요. 그게 워킹맘이든 뭐든 엄청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키우신 분들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갑자기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각과 관련된 키워드가 내가 아까 사변적 이성, 철학이라는 키워드가 내 머릿속에 강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 문장에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너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요 문장을 바라볼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앞에 부분을 볼 때 그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보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랑 이해도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되게 편하지 않나요? 낭만적인 것의 정점은 낭만주의의 대척인 이성적 사변인 반면 이성적 사변이래잖아요. 낭만주의는 그 명칭이 무색하게 오히려 낭만적인 것의 저급한 미한 단계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 왜 저급한지도 이제 소화가 되죠.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요 두 가지 키워드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에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미 읽을 때 철학도 중요하고 이성적 사변도 중요하다고 읽은 거예요. 근데 이미 감각적으로 이성적 사변이 더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고 밀고 탁 왔더니 이 문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선택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탁 볼 때 이성적 사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임팩트가 꽝 하게 박히는 거죠. 아, 이성적 사변 이게 답으로 나오겠네. 여기까지에선. 그래서 이걸 왜 설명해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 우리 수업을 들으면 장치들이 많이 보여요. 뭐뭐의 반면, 뭐뭐에 비해서, 뭐뭐보다 그다음에 여기 비교와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 선택지 나오겠지. 그래서 아 여기서 선택지 나오겠지가 한 스텝 1까지만 들으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이 문장을 보고 똑같이 밑줄을 쳤는데 근데 누구는 이미 머릿속 이성적 사변이 엄청 강하게 싹 박힌 상태에서 밀고 내려가는 거고 누구는 밑줄만 치고 여기서 나오겠지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겠지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날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언어 강의 들으실 필요 없는 여러분들 왜 주변에도 한 명씩 있잖아요. 필색형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합격한 선배들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그런 분들이 되게 한테 저도 많이 뵀는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교 중요하니까 뭐 여기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 뭐 되게 가볍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는 다시 와야 되니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여기 다시 올 겁니다. 만약에 선택지가 나오면 한 번 더 완벽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와서 확인하지 뭐의 수준이 일반적인 우리들과 잘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보면서 이미 이성적 사변이 왔다니까요.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성적 사변이 세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보면서 그냥 다시 와서 읽지 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를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자 했던 결국 이 둘의 비교 포인트고 그 결국 낭만적인 것이 낭만주의보다 위에 있는 것 이성에 더 가깝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뽑아 읽기 하잖아요.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오류가 생기냐? 그래서 저는 뽑아 읽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이성적 사변이 아니라 다른 키워드가 나왔다고 쳐요. 여기서 나온 건 맞지만 그러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또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안 된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저급한 미한 단계인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혹은 이성적인 부분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나오게 되면 선택지 판단이 안 돼요. 여기서 나온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선택지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는 맞지만 이걸 향해 오는 사고의 단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하게 처리해야 하는 그 문장에서도 뭐라도 무엇을 차곡차곡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 문장을 보는 사람이랑 그냥 여기에서는 아무 생각 없고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이것만 보는 사람이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100% 완벽한 독해라는 건 없어요. 실전에서. 하지만 연습할 때라도 여기가 중요하다고 해도 여기가 너무 어려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래서 아까 이성, 사변적 이성, 철학이라는 게 반복이 되면 뭔가 이건 강조했다라는 건 생각하면서 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문장을 바라보면 뭐가 느껴지냐고요. 영혼이 없는데?
그쵸? 그래서 항상 의미의 연세나 의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의미와 어떤 단어들을 뭉쳐가지고 눈 뭉치는 거 있죠. 눈싸움 할 때. 그거로 이 문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의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연습하나요? 정확도 중심으로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타깃추를 가지고 자꾸 그걸 하는 연습을 해야 피셋 지문에선 여유가 생겨요. 지금은 사고에 여유가 없는 빡빡한 지문인 게 맞고요. 지금은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근데 피셋에서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막 공간이 막 보여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지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사고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이 단락을 다시 봤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를 겁니다. 기독교적인 것이나 뭐 기독교랑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를 관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사변적 이성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단락 좀 긴데 읽어주시고 이 단락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선지화될 것인지 어떤 키워드가 매력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친구 또 이제 기회를 줄게요. 완성할 수 있는 기회. 자, 뭐가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아니, 키워드. 응. 또 생각 안 했지? 아까도 생각을 안 하더니 또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자, 기독교, 에?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봐요. 또. 그렇죠.
아우, 고마워라. 아니, 이게 제가 순서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완성이 됐네요. 내면적 지성성. 내면적 지성성.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 자, 일단 앞에 있는 친구들의 문제점이 우리의 문제점일 수 있으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친구는 또 무슨 생각했냐면 계속 키워드 생각을 잘 안 해요. 저 친구가. 저 친구를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키워드는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사실 멀티가 되기가 힘들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의식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매력적인 문장이 이제 잘 보이는 친구들은요, 그게 된 거거든요. 그럼 실전 가서도 보여요. 이제는.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안 되는 그것. 그게 시험장에서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잘하는 걸 자꾸 하거든요. 공부할 때. 근데 잘하는 건 아무리 아프셔도 그 시간에 누가 막 향수 엄청 뿌리고 오고 막 다리 흔들어도 그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진짜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친구는 어디서 나올지는 아는 거고 키워드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키워드가 나한테는 1차적 독해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근데 키워드는 보이는데 자꾸 제일 중요한 매력적인 문장을 안 찾고 나오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나의 목표는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매력적인 문장, 즉 선지화될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내가 안 찾고 나오는구나, 이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계, 그것도 찾고 이것도 찾았는데 자꾸 틀려요 하시는 친구들은 선택지를 많이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선택지를 그냥 판단만 하고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그 선택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이 키워드가 왜 하필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많이 노려보고 고민해 주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고. 자,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두 번째 친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청 크게 읽은 거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냥 구조예요. 구조. 틀이에요. 이거를 요렇게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큰 틀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였다면 얘네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이 키워드가 핵심적인 키워드인 거죠. 여기까지 와야 핵심을 파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얘네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거네. 얘네 두 개가 낭만적인 거랑 얘네 두 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네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거네. 그 정도만 읽었다 너무 크게 읽은 거죠. 너무 크게 너무 거시적인 틀만 가져간 거고, 사실 앞에 내가 사변적 이성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냈다면 이것과 호응할 수 있는 무엇을 잡아냈어야 되는 거죠. 출제자는 이걸 너무나도 매력적인 키워드로 잡았을 겁니다. 이건 어떤 시험이든 똑같아요. 어떤 시험이든. 그러면 여기 지문을 봤을 때도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작은 따옴표는 강조다. 그리고 먼저 보고 갈수록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 단락 자체가 어때요? 길죠. 길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긴 단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라는 생각이 항상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항상 여러분들 눈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접근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읽지가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읽을 때 그냥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당연히 인적성에서 원하는 독해를 하기 어렵죠. 무슨 내용이지? 이건 독서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난 얘가 단락이 되게 긴데 이 단락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직 지문 들어가기 전에 남들보다 유리한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지? 이게 항상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속도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도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작은 따옴표로 키워드 주고 있고요. 기독교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 이제는 센스가 생긴 모모적인 것. 무슨 주의했으니까 기독교랑 기독교적인 것을 비교하는 것과 호응을 시키겠구나. 그러면 낭만적인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독교적인 것이 중요하겠네. 라는 걸 미리 생각할 수 있겠죠. 미리. 기독교적인 것이 도대체 기독교랑 뭐가 다른지를 알게 되면 아까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의 차이에 해당되는 그 사변적 이성과 연결을 해주면 이 지금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뒤로 갈수록 물론 신도 있고 막 반성, 이성 이런 키워드들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중요하다고 했고
그러면서 여기서 내면적 지성성에다가 굳이 작은 따옴표로 강조를 쳐주고 있잖아요. 이거 봤어야 되는 거죠. 네,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면적 지성성.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저는요, 순수 내면성을 잡았는데 틀린 건가요? 혹시라도 자기가 잡았던 키워드. 저는 50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이 내면적 지성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키워드가 여기 지성성에 들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신이 아닌 내면이라는 거잖아요. 요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순수 내면성 이렇게 잡아버리면 둘 중에 포인트 하나만 잡은 거죠.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지성의 완전한 순수 내면성이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순수 내면성과 내면적 지성성. 이건 동일한 키워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이성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신이 아닌, 신보다 이제 내적인 나의 조금 더 주체성과 관련된 거니까. 여기도 그럼 얘는 요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지성의에서 수식을 해준 거니까 이게 다 갖춰져야 이게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이 지성도 결국 여기 있는 지성의 만약에 내가 잡는다고 하면 순수 내면성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올바른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건데 요거 없이 그냥 순수 내면성 이렇게 하면 잘못된 키워드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를 잡을 때 지금은 막 의식하면서 키워드를 잡지만 나중에는 엄청 감각이 생길 거예요. 자, 감각적인 거에 대한 어떤 접근법은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작은 따옴표로 강조해 주고 있고 보시라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아예 그냥 작은 따옴표로 취재자가 주시고 있고 그리고 밑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감각적 직관적으로 찾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시험장에서 다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생각하면서 읽었을 때도 얘가 키워드여야 돼요. 얘가 핵심이어야 돼요. 그렇게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이. 자, 그럼 아까 이제 친구가 어떤 문장에서 나올지 생각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피셋이라면 이 문장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잘 찾으니까 이거 말고 키워드 잡으면 돼요. 잘했어. 자, 요게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요 문장을 힘줘서 읽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피셋이라면 혹은 리트여도 여기에서 답을 낼 거예요. 여기가 너무 세요. 저한테 엄청 세다.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도 중요한데 저한테는 여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일까요? 비교 중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공통된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포함관계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뉘앙스가 피셋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이 안에 포함관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지점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이 하위 범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달라. 이 얘기죠. 이건 논증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러한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포함관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첫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봤었던 저의 독해 목표. 그게 여기에 딱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를 설명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이들의 하위 범주이긴 하나 대립적인 관계이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너무 매력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도 비교이고 여기도 비교이고 그래서 비교이기만 해서 매력적인 문장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문장이 결국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과 가장 근본적으로 가까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가장 매력적인 문장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단락별로 선지화될 만한 문장들이 다 보여서 이것도 매력적이고 이것도 매력적이고 이렇게 보일 때, 그럴 때 우열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 어떤 것도 매력적이고 세 번째 단락에 이것도 어디선가 선택지 나온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못하는 거냐면 그 중에서도 더 매력적인 거, 이 글 전체의 흐름에서 의미상 가장 중요한 핵심, 근본적으로 이 지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핵심 파악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장치들만 보이고 그 중에서도 더 뭐가 중요한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오늘은 계속 디테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똑같이 찾았다고 해서 이제 기뻐하지 말고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또 있죠. 그래서 그냥 여긴 비교네 이것보단, 저라면 여기에서는 이 문장 안에서도 두 가지 의미인 거잖아요. 반면 기독교는 자연적 대상의 숭배 또는 매개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어쨌든 이 하위 범주로 포괄하는 게 가능했던 중요한 의미죠. 그럼 저는 여기 읽겠죠. 전 이건 읽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기독교적이기는 하지만 하면서 빠꾸를 해요. 죄송해요. 좋은 어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국어 선생님인데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읽어요. 왜 가끔 여러분들이 선생님 다시 돌아가도 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필요하면 다시 돌아가요. 왜냐면 이건 읽기 전에는 여기가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읽어서 별로 안 중요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기독교는 이래서 별로 안 중요할 줄 알고 그냥 쭉 읽었는데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하는 순간 여기구나.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저는 여기를 읽습니다. 읽으면서 자연적 대상의 숭배 또는 매개를 넘어섰다라는 그 점. 이젠 더 이상 자연적 대상을 가지고 뭔가 숭배를 하거나 자연적인 어떤 대상을 뭔가 매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무언가를 매개로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겠죠. 그래서 내면성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주체성. 무언가를 꼭 자연물을 가지고 기독교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매개가 없이 그냥 나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들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와 기독교적인 것이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념적 반성을 필요 조건으로 하는 지성의 완전한 순수 내면성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기독교적인 것의 불완전한 단계로 평가된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기준이 되는 게 이거잖아요. 지성의 완전한 순수 내면성. 그쵸? 지성의 완전한 순수 내면성에서는 미치지 못하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문장에서도 의미가 두 개인 거예요. 요게 1번, 요게 2번인 거죠. 그랬을 때 지성의 완전한 순수 내면성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부분은 여기라는 거예요. 1번. 그래서 왜 가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보면 왜 이렇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데서 나왔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잘하는 사람 눈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지엽적이지 않아요. 나올 때에서 나온 거니까. 단 나올 때에서 나왔지만 지엽적인 거고 우리가 되게 빨리 풀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키워드가 완벽하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시 가죠. 그런 사람들도. 다시 가요. 다시 가도 똑같은 수준으로 다시 가진 않겠죠. 그 친구는 굉장히 빨리 보고 그렇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내 확신의 무게만 탁 실어주고 가겠죠. 근데 이 문장을 내가 읽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왔어. 그런데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무섭고. 무서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나온 부분에서 선택지가 딱 출제가 되면 나에 대한 확신을 빨리 실어주기가 힘들어요.
맞거든요. 맞는데 낯선 거야. 너무 낯서니까 이걸 보면서 대상의 승부 이게 맞나 하면서 두 번, 세 번 거듭 봐요. 그러면서 시간을 또 쏟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부분을 볼 때 여기가 중요하다고 느꼈을 때 일단 1번 여기가 그 이유 때문에 여기가 매력적인지를 생각하고 왔는지 그게 된 친구라면 이제는 조금 욕심내서 여기를 읽어보려는 의지를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잘할수록 그리고 공부가 조금 많아질수록 여기가 좀 일치가 되면 자꾸 여기를 너무 안 읽더라고요. 또 그냥 다 안 읽어. 그냥 안 읽어버려. 공통점이 여기서 나오겠네요. 쑥 이렇게 내려가요. 그게 이제 공부가 좀 많아지고 오히려 거듭되고 하면 더더욱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말고 오히려 여기를 이제는 읽어야 됩니다. 내 단계에서 필요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내서 선생님이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내가 읽어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서 핵심을 제대로 찾아서 이 키워드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 1번도 보고 2번도 본 거거든요. 2번은 의식하지 않아도 들어왔어요. 왜냐? 이미 첫 번째 달 그 위에서 사변적 이성이라는 걸 되게 세게 읽고 왔잖아요. 그런데다가 두 번째 달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 얘를 제가 동그라미를 먼저 치고 왔죠. 내면적 지성성을 먼저 동그라미를 치고 왔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너무 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얘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알고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똑같아질 수는 없고 저처럼 해야만 하는 건 다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소화도가 사실 시험장에서 100%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한 8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의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편하게 들으라고 해놓고 엄청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냥 그렇구나 뭐 저를 보러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복 받죠. 그 친구는 이제 뭘 해도 찍어도 하나 더 맞고 뭐 그러겠죠. 근데 앞으로 살면서 복이 많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귀한 시간 내서 왔으니까 뭔가 나를 좀 아는 나 자신이 답답했던 게 조금 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언어 공부는 진짜 답답해요. 답답한 게 맞아요. 왜냐면 다른 공부들은 공부를 해서 양이 쌓이면 그리고 회독수가 늘면 공부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2차 공부들은. 그리고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많이 하다 보면 뭐 공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언어는 수업을 들어도 공부를 해도 기출을 분석을 해도 내가 뭐 나아지는 게 그게 딱 실감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자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뭐 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실함은 전 어느 정도 다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성실함.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출 우리 추석 오기 전까지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추석 오기 전까지. 이거는 두 번, 세 번 다시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추석이 오기 전까지 기출을 5개년은 다시 한번 내가 필요한 그 틀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보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 생각보다 여러분 다 할 것 같죠. 그래서 추석 때 이제 제가 그 무렵에 또 와서 딱 얼마큼 했어요. 이제 들어갔는데요. 선생님 제가 3개년 뭐 1개 뭐 지금 5급은 이제 들어갔고요. 민간 경력 지금 다 이러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해줘야 돼요. 성실함이라는 건 일단 기본. 왜냐 여기는 공부왕들이 모인 자리예요. 공부왕들이. 공부를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든 어쨌든 대학교 때도 왜냐면 지역 인재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와서 공부 열심히 한 공부의 끝판왕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근데 공부의 선수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대충 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실함은 일단 첫 번째.
그럼 언어도 성실하냐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기출을 제대로 받느냐. 남학생 혹시 제 수업 들으셨었나요? 오늘 처음이라고 했나 남학생? 처음이에요? 그럼 기출을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요. 10개 정도 끝났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의도한 거는 아직 다 안 봤어요. 이거를 의도했습니다만 훌륭합니다. 자, 첫 번째 본다. 전체를 5개년을 본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회독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생각보다 기출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선생님 답이 다 기억나요. 이 지문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근데 뭘 위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키워드에 대한 감각, 선택지에 대한 감각을 위해서 선택지를 좀 많이 봐주세요. 회독을 많이 할수록 지문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선택지를 좀 많이 봐주세요. 그 지문은 내용이 조금 기억나고 또 우리 수업을 들었고 제가 설명을 해준 바가 있으면 아마 핵심 키워드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핵심을 찾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문에 대한 연습은 타기출로 많이 해주고 우리 기출은 선택지를 많이 봐주세요. 선택지의 문장도 많이 봐줄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음독으로 하든 소리내서 읽든 눈으로 읽든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선택지에 대한 눈에 대한 감각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답이 되는 선택지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원리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장들을 많이 보고 키워드들을 많이 눈에 익혀놔야 지문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 탁탁탁탁 보이는 건데 그게 지금 많이 반복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문에만 공을 많이 들이고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끝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선택지를 안 봐요. 선택지의 문장 구조도 안 보고. 그래서 선택지를 많이 보는 훈련을 그 다음 단계에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제 수업을 그 전에 한번 들었고 전체 풀커리를 따라간 다음에 이번에 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기출을 볼 때 좀 답이 되는 선택지뿐만 아니라 오답 선택지까지도 같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지? 왜 이 미묘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택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만 국어만 하고 언어만 하고 리트 언어 이해 지문, 언어 논리 지문 다 보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택지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지문은 아직 안 읽어도 선택지만 이렇게 읽으면 매력적인 게 딱 보여요. 특히 수능은 요새 특히 피셋과 리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수능 쪽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 리트랑 피셋 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험들이. 어쨌든 수능 보신 친구들이 또 이제 피셋도 보고 리트를 보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니까 정말 유사해졌거든요. 수능 지문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연습하시는 거예요. 최근 수능 지문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선택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직 지문 읽기 전에 한번 노려봐요. 나의 감각을 확인해 보는 거죠. 나의 감각. 그래서 지금 틀리더라도 당연히 틀리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가 않았으니까. 그럼 내가 타깃추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 읽지 말고 한번 서로 뭐가 나올 것 같아? 뭐가 좀 매력적이야? 왠지 이 문장 구조 여기 앞에 구체적인 예시 나오니까 이거 좀 매력적이지 않아? 이런 것들을 한번 본다든지 이거 뭔가 번역했을 것 같아. 뭔가 이거 번역하는 선택지 나올 것 같아. 주어가 길어. 이런 것들을 보란 얘기예요. 자꾸. 그래서 선택지들에 대한 감각을 올려주면 지문만 가지고 연습했던 여러분들의 기존에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할 게 많아요. 초시생들은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1차적인 기출 분석이 완료가 돼야 그 다음에 선택지에 대한 공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타기출 가지고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또 독해 연습도 하고 모의고사 가지고도 돌리고 하려면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시생분들께서는 훨씬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시다. 내가 좀 다시 한번 도전한다. 그래서 한번 기출을 돌린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지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최근에 좀 더 지문 자체가 쉬워졌기 때문에 선택지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문을 쭉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더 강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마지막 단락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제 어떤 거로 연결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 거냐면 우리는 원래 쉬는 시간이 좀 빨리 안 와요. 네, 힘드시죠? 네, 뭘 볼 거냐면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문제 2번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고 자, 만약에 내가 이게 피셋이었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 2번을 접근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니트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문제 2번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선택지를 추려야 하는지 마지막 단락까지 읽고 한번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도 당연히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점검해보고 문제 2번까지 한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자체는 어려우니까 문제의 출제 의도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핏셋에서 원하는 방향만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일단 마지막 단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전 단락에서는 이제 내면적 지성성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기독교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할 때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의 관계가 밝혀진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를 설명한 것, 첫 번째 단락에서 봤었던 것처럼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게 이 지문의 의도였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을 강하게 독해를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낭만주의라는 것은 지금 지적 주체의 내면적 작동을 중심 원리로 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낭만주의는 의심할 바 없이 낭만적인 것의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힘주어서 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낭만주의가 이러이러한 점은 분명하기에 낭만주의는 의심할 바 없이 낭만적인 것의 하나이다. 그럼 아까 지금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의 포함관계를 얘기해줬던 그 문장과 여기 또 동일한 내용이죠. 그쵸? 그럼 여기 힘주어서 읽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 단락 읽어보시고 문제로 넘어가세요. 되게 가볍게 쳤지만 그건 뭔 의도냐면 지금 배운 거 의식하냐 이 얘기예요. 네. 의심할 바 없이. 엄청 세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힘주어서 읽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또 결국 낭만주의가 낭만적인 것의 하나의 하위 포함관계구나. 지적 주체의 내면적인 작동을 가지고 있기는 하니까. 그러면 아까 내면적 지성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면적이랑 지성성 중에서 뭘 강조해 주는 거예요? 내면적. 그쵸? 내면적인 걸 강조해 주는 거죠. 좀 어렵나요? 내면적 지성성. 아까 지성성은 이성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뭔가 철학이나 사변이나 혹은 지성성이 더 중요해 보였거든요. 근데 피셋이 선호하는 정보가 이들의 포함관계이고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 이들을 묶을 수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건 내면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2번에 4번 선택지에서 주체의 정신적 내면성 한번 밑줄 쳐보세요. 4번 선택지. 주체의 정신적 내면성. 소름이죠. 이렇게 하면은 왜 얘가 답인지가 이제는 알죠. 근데 우리가 그 의도를 모르면 왜 지성이 더 중요하고 이성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변이 더 중요한데 왜 내면성이 여기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선호하는 정보는 이들의 공통된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낭만주의와 낭만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이성이라는 그 지성의 최고의 단계, 그 지점으로 인해서는 대립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낭만주의도 낭만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 낭만주의도 어쨌든 지적 주체의 내면성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면성이라는 건 있긴 한 거예요. 아까 기독교가 기독교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거. 자, 그러나 낭만주의가 달성하는 정신의 내면성은 개념적 반성성에 의거한 철학적 사유의 내면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열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적 측면에는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으니까 대립적인 거일 수밖에 없다.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낭만적인 것에 완전한 전형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낭만적인 것은 철학적 사유에서 비로소 성취된다.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 철학적 사유,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이 지문에서. 근데 선택지에 대한 정보, 답이 되는 선택지가 어디에서 나올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겠죠. 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 너무 어려운 지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중간에 선생님 설명을 이렇게 중간 따라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탁 놓쳤다. 그런 친구들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하고 또 이거 아마 올라갈 테니까 강의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사고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했던 거거든요. 저만 맨날 신나고 여러분들은 점점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문제까지만 연결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자, 그래서 제가 2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일단 아무리 내가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해도 매력적인 선택지는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키워드들을 한번 보세요. 철학적 사변. 철학적 사변. 이게 들어가 있긴 하네요. 2번.
들어가 있나요? 없죠. 2번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될 리가 없어요. 그쵸? 매력적인 키워드 하나도 없죠. 2번, 3번에서 매력적인 키워드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얘 이제 들어가죠. 주체의 정신적 내면성. 들어가죠. 그 다음에 5번. 5번 너무 이제 상상력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성이 아닌 그것이니까 2, 3번보다는 낫지만 매력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하고 찍더라도 1번, 4번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었고 왜 하필 주체의 정신적 내면성이라는 게 4번 선택지에서 답이 되는 선택지에 키워드로 들어갔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으니까 그래요. 내면성이라는 키워드가 결국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봤을 때는 내면적 지성성이었던 이 키워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럼 얘는 대립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얘는 호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제자는 얘를 훨씬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환 관계, 공통된 지점 요거를 훨씬 더 출제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고 내면적 지성성을 이미 본 사람이라면 아 이거인데 그래도 얘가 중요하구나까지 생각하겠죠. 그러면 100% 독해를 한 겁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출제자는 답이 되는 선택지에 키워드를 넣을 때 의도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고 아무거나 답으로 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키워드에 대한 나를 세워야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거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걸 자꾸 봐야 그래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또 생각을 놔버리고 이것만 하고 있다. 이게 자기의 습관인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이것도 되게 무서운 습관이더라고요. 갑자기 요새 이제 워치를 제가 찾는데 아까 뭐가 계속 울리길래 지금 뭐가 이렇게 울리지 해서 봤더니 우리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벌써. 진짜. 벌써 초1입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초1인데 뭐 아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번개맨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벌써 초딩이 됐어요. 초딩인데 무섭다는 얘기는 알았지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거든요. 정말 키우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들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무 남학생들 이렇게 보면 진짜 어머님들 너무 고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었다가 아니라 훌륭하게 키운 거죠. 훌륭하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처럼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반항하는 말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박은경 아들인데 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완벽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고 듣다 보면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다 반박하고 이렇게 흥분 안 하고 논리적으로 엄청 되게 조곤조곤 다 반박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의 장점이 딱 하나는 모르는 거에 이렇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그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두 학생, 남학생 이렇게 앉혀놓고서 제가 예를 들면 수업을 하면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범생들은요, 눈 잘 마주치고 몰라도 일단 선생님에 대한 예의인 거죠. 이게 봤다가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봤을 때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이렇게 봤다가 탁 핀트가 딱 자기가 나가면 탁 이렇게 고개가 탁 돌아가고 눈이 탁 돌아가고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질문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보인대요. 조만간 질문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딱 하면 손 딱 들고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초1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되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맨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오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성실한 아마 공부를 여태까지 성실하게 해왔고 모범생들이었을 테니까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내가 불편한 지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의 흐름을 축축축축 가다가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쭉 됐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이거 설명 안 들으러 와도 될 정도의 원래 잘하는 사람인 거고요. 오늘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이게 되게 힘들었었어야 돼요. 결국 이 내면성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오는 흐름이 너무 힘들었었어야 되는 거고 힘든 그 중간중간이 내가 극복해야 될 그 지점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몰라도 되지 뭐. 이거 몰라도 필수 볼 수 있어. 이것까지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이 한 지문에 이 사고의 그 흐름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선택지도 반복이고 회독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문을 반복해서 봤을 때 독해력이 올라요. 이거에 대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게요. 왜냐면, 자, 볼게요. 제가 왜 쉬는 시간 안 갖냐면, 이건 필자가 결국 이 내면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핵심을 향해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논리적인 단계를 향해 밟아가면서 차곡차곡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머릿속에 우린 들어갔다 온 거예요. 글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머리의 회로를 따라갔다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의 사고의 흐름을 쫓아갔으니 당연히 피곤하죠. 근데 그 사고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당연히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들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요. 그러한 사고의 흐름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독서를 좋아하고 텍스트를 읽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요. 텍스트를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안 외로워요. 저 안 외롭거든요. 친구 많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남편은 뻥이라고 해요. 네가 무슨 친구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친구는 정말 없고 정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이죠? 그게 아이? 아이 있는 성향의 사람인데 저는 집에서 혼자서 있고 만약에 그럴 일 없겠죠. 아이들이 군을 다 있으니까 그런 시간은 없겠지만 누가 저한테 한 열흘 동안 쉬어라. 그럼 아마 저는 진짜 책만 엄청 싸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안 나오고 읽을 수 있어요. 전 진짜 너무 좋아요. 책 읽는 걸. 그리고 요새 제가 진짜 바쁘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읽어야 될 책들이 있는데 아직 못 읽었을 때 그때 막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너무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한테는 뭐라 해야 될까? 활력. 외롭지가 않은 이유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나는 너무 막 좋아요. 그 작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작가가 무엇에 대해서 썼어.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원래 그 책이 아니었다라면, 그 텍스트가 아니었다라면 그 사람을 경험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텍스트를 읽고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무언가를 알게 돼서 머릿속에 갖다 나온 듯한 느낌인 거죠.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여러 번 읽는 책이 김은 작가님의 책을 여러 번 읽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막 반갑고 그 사람에 대한 내면적 친밀도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지문을 읽을 때 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을 만난 느낌.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학문적 논의를 내가 막 하지 않아도 나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논리적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이렇게 설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 남편한테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남편 똑똑하지만 대화를 저랑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낄 수가 없으니 그렇게 조금 어렵게 쓰여지고 잘 쓴 글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설득시키는구나. 그 과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많이 쌓아지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처럼 똑똑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세 지문을 가지고 그다음 타깃추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출제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읽고 문제 풀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합격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이런 식의 발화를 해.
이런 식의 머리와 이런 식의 사고 흐름을 가지고 있어. 너는 이제 합격하면 이런 사람들과 일할 거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거야. 그러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고 일을 하려면. 그래서 필세 지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되고 논증 지문 읽을 때도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지문을 읽을 때도 보통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이런 식으로 나를 설득시키고 같이 업무를 하겠구나. 그럼 나는 이 사고의 과정이 익숙해져야지만 같이 일할 수 있겠네. 만약에 여러분들 간혹 가서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다고 느낄 때가 어떤 경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논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미 피셋은 이게 논리적이야 라고 정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업무 처리를 해라.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걸 기준으로 모든 정보들을 처리해라. 이걸 뜻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 기출 리뷰를 하면 될 거야. 뭐 성적을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생활 지금 되게 길게 느껴지겠지만 이건 너무 여러분들 합격하고 난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가지고서 비교해보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무기로 일을 하고 업무를 하실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타기출을 보고 그다음 필세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지루할 법한 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평생 이런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글을 읽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들어오실 거라는 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쉬는 시간 갖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